범상치 않은 우리 시어머니. 잠결의 젓가락만으로 독진의 허리를 똑 부러뜨리고 며느리를 무시하는 요망한 천매향에게 빗자루 신공을 날려주시고 녹그릇을 날려 요망한 첩의 머리에 씌워 참교육하시는데 우리 시어머니의 정체가 궁금하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때는 바야흐로 조선 땅 팔도강산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기이한 사연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먼 옛날 저 산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이니 마음을 편히 내려놓고 그 서늘한 기와집 한 채를 함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첩첩산 중 아래 자리 잡은 외딴 기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이 집안의 공기는 평범한 민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마 밑에는 스산한 기운이 서려 있고 마당에는 정체 모를 한기가 감돌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조차 해가 지면 그 집 앞을 지나가길 꺼려했습니다. 낮에 그 골목을 지나는 아이들도 을의 발걸음을 빠르게 했고 저녁 무렵 장작 패러 나온 장정들도 그 집 담장 근처에서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곤 했지요. 무어라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집에는 보통 집과는 다른 어떤 묵직한 공기가 짓눌리듯 깔려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라도 그 연기가 유독 느릿느릿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고 담장 안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들도 왜인지 바깥 소리와는 다르게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 집에는 시어머니 조씨와 아들 윤보 그리고 며느리 설화가 살고 있었는데 이 집안의 고부 사이가 참으로 묘하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바다했습니다. 본래 시어머니 조씨는 오늘 내일 하며 방 안에서 신음만 내뱉던 병자였습니다. 안색은 흙빛처럼 거무죽죽하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식은 땀이 흘러내려 누더기 같은 요를 적시기 일쑤였지요. 방문 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는 밤이면 밤마다 담장을 넘어 퍼졌고 어지간히 배짱 좋은 이웃집 어른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미 관을 맞춰야 한다는 말이 마을 안에서 두어 번은 오갔고 마을 어귀 당산나무 아래 앉아 바람을 쐬는 노인들 사이에서는 그 집 조씨 할미는 금명간 저승길을 걸을 것이여 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왔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지요. 며느리 설화가 이 집 문턱을 넘은 그날부터 죽어가던 조씨의 안색이 마치 이른 봄. 담벼락에 핀 복숭아 꽃처럼 발그레하게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며느리의 정서. 어린 수발의 영혼이라도 되찾은 듯 눈빛이 형형해지고 말소리에 힘이 실리기 이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요. 에이, 설마 사람이 그리 급히 나아진다더냐 하면서도 실제로 약탕기를 들고 드나드는 설화의 모습을 담장 너머로 눈여겨보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기운이라는 것이 참으로 오묘한 법이지요. 시어머니가 살아나니 이번엔 건장하던 외아들 윤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게지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밥상을 물리치고 낮에도 눈에 힘이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건강하고 부지런하던 사내가 어찌 일이 되었을꼬. 집안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 이유를 금세 알 수는 없었습니다. 본래 윤보는 성품이 유순하고 부지런하여 마을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사내였습니다. 이웃집 담이 무너지면 먼저 달려가 손을 보태고
혼자 사는 노인네 집에 땔감이 떨어지면 제 소쿠리에서 나무를 덜어 가져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논바지 일도 정직하게 하여 제 손으로 일군 수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어머니 조씨 앞에서는 언제나 허리를 굽혀 인사드리는 효성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윤보를 마을 사람들은 천년에 한 번 나올 좋은 사내라고 추켜 세웠고, 설화의 친정에서도 그를 사위로 삼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지요. 허나 사람의 운명이란 것이 참으로 얄궂습니다. 친구의 꿰매에 빠져 우연히 발을 들인 도성의 이름난 기바. 연화정에서 그만 매향이라는 여인을 만나고 만개지요. 매향은 수만 마리 여우의 간을 빼먹은 듯한 교태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오랫동안 갈고 닦은 수련처럼 자연스러웠고, 눈길을 한 번 받으면 그 눈길에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묘한 흡인력이 있었지요. 처음 만난 날, 매향은 술잔을 채우는 척하며 윤보의 손등을 제 가슴팍으로 슬며시 끌어당겼습니다. 나으리, 이리도 든든한 어깨를 가지고 어찌 집안에만 박혀 계셨사옵니까? 제 술잔은 나으리 같은 장부의 정기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법이옵니다. 간드러진 옥쟁반에 구슬 굴러가는 소리로 속삭이며 매향은 향기로운 분내를 풍겨 윤보의 넋을 쏙 빼놓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떤 가르침도, 어떤 이성적인 판단도 한순간에 녹여버리는 힘을 가진 소리였지요. 귓불을 타고 들어온 그 소리가 심장까지 내려앉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분별의 끈이 스르르 풀려버리게 마련입니다. 매향의 술잔에는 단순한 곡주가 아니라 사내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독한 미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품을 파고들자 윤보는 이제 논바질은 뒷전이고 집안의 가산을 하나둘 몰래 내다 팔아 기방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쌀을 잃던 설화의 귀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탈의문이 거칠게 열리며 술 냄새를 풀풀 풍기는 윤보가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바로 매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설화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가증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나, 나으리. 저분이 바로 나으리가 말씀하시던 그 답답한 조강지처이신가요? 어째 옷에서 땀내가 진동하는 게 집안에서 부리던 하녀인 줄 알았사옵니다. 매향의 독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데도 윤보는 제 아내의 파르르 떨리는 어깨는 보이지도 않는지 오히려 매향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떵떵거렸습니다. 설화야, 오늘부터 매향이가 이 집 안방을 쓸 것이니 너는 행랑채로 짐을 옮기거라. 매향이는 내 목숨 같은 사람이니 털끝만큼이라도 서운하게 했다간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설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집 온 지 수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위해 손마디가 옹이처럼 굳어지도록 일만 해온 세월이 아니었습니까? 봄이면 봄마다 들에 나가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더위를 견디며 논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겨울 새벽엔 얼음이 낀 우물가에서 시어머니의 새순물을 데우고 남편의 버선 한 켤레도 직접 꿰매어 신겼지요. 그 모든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설화의 가슴 속에서는 천불이 치솟았지만 차마 병든 시어머니 앞에서 소란을 피울 수 없어 솜의 끝을 짓씹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행랑채 좁고 찬 방으로 쫓겨난 설화는 밤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윤보와 매향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가볍고 경쾌한지 설화는 그 소리가 오히려 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저 사람은 정녕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아 더욱 서러웠지요. 매향은 일부러 설화가 들으라는 듯 고소한 고기 냄새를 풍기며 잔치를 벌였고 윤보에게 온갖 아양을 떨며 설화를 험담했습니다. 나으리, 저 며느리라는 여자가 마님께 올리는 약탕기에 무엇을 넣는지 보셨사옵니까? 마님이 살아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독을 조금씩 써서 마님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야 이 집안을 제멋대로 주무를 것 아니겠사옵니까? 설화는 부엌 구석에서 식은 밥덩이를 물에 말아 삼키며 가슴을 쥐어 뜯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아니옵니다. 그것은 모함입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이미 매향의 치맛자락에 눈이 가려진 윤보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고운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고 옷같이 곱던 손은 빨래터의 찬물에 터져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홀로 호롱불 아래 앉아 그 손을 들여다볼 때면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 나왔지요. 하지만 그 한숨이 끝나면 언제나 다시 등불을 당기고 눈을 빛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매향은 한술 더 떠 설화가 정성껏 지어 올린 시어머니의 미음을 마당에 쏟아버리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냄새 나는 걸 마님께 드려. 저리 비켜라. 매향의 발길질에 설화가 눈바닥에 나동그라져도 윤보는 그저 허허 웃으며 매향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어찌 그리 변할 수 있는지 짐승도 제 짝의 슬픔은 안다는데 윤보는 이미 요망한 여우에게 홀려버렸습니다. 설화의 심정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으나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방 안에서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시어머니 조 씨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밤마다 조 씨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미약한 숨소리가 어쩌면 저 숨소리가 꺼지기 전에 제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설화의 발을 잡아두었습니다. 설화는 결심했습니다. 내 비록 여기서 굶어 죽고 속이 터져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님 곁은 끝까지 지키리라. 윤보가 저작거리 기방에서 매향이라는 첩을 들인 뒤부터가 화근이었습니다. 매향이 그 여우 같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안방까지 치고 들어오자 윤보의 몸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더니 이제는 갈비뼈가 툭툭 붉어진 뼈만 남은 몰골로 변해갔습니다. 눈가에는 시커먼 그림자가 내려앉고 걷는 것조차 비틀거리는 모양새가 꼭 넋이 나간 산송장 같았습니다. 이 집에 무슨 변이 있구나 싶어 안부를 물으러 오는 이웃이 있으면 매향은 대문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집안이 복잡하니 다음에 오시라며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이 집은 서서히 세상과 단절된 섬처럼 고립되어 갔지요. 매향은 기방 출신답게 그 눈웃음이 아주 살벌했습니다.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며 애교를 떨었지만 돌아서면 입술을 짓씹으며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발랄하고 상냥한 여인으로 보였으나 그 살갗 아래에는 냉기가 흐르고 있었지요. 어떻게 보면 매향이야말로 이 집안에서 가장 또렷이 목적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이 집 전부를 삼키는 것이었지요. 그녀는 매일 밤 윤보의 귀에 대고 간드러진 목소리로 독을 뿌렸습니다. 나으리, 나으리, 저 늙은 여편네와 며느리년을 보십시오. 마님은 죽어가던 분이 어찌 저리 시퍼렇게 살아나고 나으리는 왜 이리 여우여 가시는지 아십니까?
저 고부간이 짜고 나으리의 전기를 빨아먹는 게 분명해요. 저 둘을 당장 집 밖으로 내쫓지 않으면 나으리가 먼저 황천길에 가실 거란 말입니다. 매향의 뱀 같은 혓바닥이 윤보의 썩어가는 심장을 핥아대자 분별력을 잃은 윤보는 제 어미와 아내를 원수 보듯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매향의 분가루 냄새와 함께 비릿한 욕망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설화는 그 불쾌한 향기를 맡으며 매일 밤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눅눅한 습기가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매미 소리조차 뚝 끊긴 기괴한 정적이 흐르던 밤이었습니다. 들판 저 너머에서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세상이 숨을 참은 것처럼 고요했지요. 그런 밤일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법입니다. 설화는 시어머니 조 씨의 방이 너무 더울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조 씨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등을 돌리고 누워 거친 숨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조심스레 걸레질을 하며 방을 청소하던 찰나 위를 올려다본 설화의 눈이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의 낡은 석가래 사이에서 어른 손가락보다 더 굵고 시커먼 독진의 한 마리가 스르르 몸을 낮추고 있었던 게지요. 다리가 몇 쌍이나 되는지 셀 수도 없는 그 거대한 지네가 제 온몸을 실처럼 내리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지네의 수많은 다리가 파르르 떨리더니 그대로 수직으로 낙하하여 시어머니 조 씨의 미간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화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던 그 찰나였습니다. 코까지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시어머니. 조 씨의 손이 마치 굶주린 매가 먹이를 낚아채듯 번개 같은 속도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눈도 뜨지 않은 채였습니다. 옆에 놓여 있던 투박한 나무 젓가락 하나가 조 씨의 손에 쥐어지더니 공중에서 떨어지던 지네의 허리를 단번에 콱 하고 낚아챈 것이지요. 젓가락 끝에 물린 지네가 도객을 뿜으며 발버둥 쳤지만 조 씨의 손길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설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그제야 감고 있던 눈을 슬며시 뜨더니 무심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을 때 설화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것은 병자의 흐릿한 눈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칼날 위를 걸어오고 수많은 적의 숨통을 끊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고 예리한 기운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방 안 허공을 가르는 순간 설화는 생전 처음으로 사람의 눈이 이런 색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산속 연못처럼 깊고 그러면서도 출렁임 없이 고요한 그 눈빛이었지요. 얘야, 진의 가루가 정력에 좋다는데 저 기운 빠진 내 아들놈에게 한 사발 다려줄까 보다. 조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툭 내뱉으며 다시 돌아 누웠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보았습니다. 젓가락에 눌린 진해의 몸통이 가루가 될 정도로 강한 악력을 말이요. 설화는 그날 밤 직감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집안에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은 오직 시어머니와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정체가 범상치 않음을 말이지요.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 분이 곁에 있었구나. 설화는 방문을 조용히 닫으며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 조 씨가 골골대며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렸던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방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병자처럼 굴었으나
그 모습은 사실 거대한 내공을 숨기기 위한 귀식고, 말하자면 거북이 숨 고르기 같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숨을 고르고 심장 박동을 낮추고 온몸의 기운을 내면 깊숙이 가두어 놓는 수련이었지요. 설화가 부엌에서 남을 다듬는 소리, 마당에 참새가 내려앉은 발소리 하나까지도 조 씨의 귀에는 대북치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매향이 기세등등하게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들어와서 찬상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 안에서 누워만 계시지 말고 형님과 저기 텃밭에 잡초라도 같이 뽑으시죠. 그 목소리에는 겉으로는 공손한 척 하나 그 안에 얼마나 깊은 비수가 숨어 있는지 귀가 얇은 사람도 충분히 알아챌 만했습니다. 매향은 말을 마치며 실수인 척 찻상 위에 있던 녹그릇을 조 씨를 향해 떨어뜨렸습니다. 묵직한 녹그릇이 조 씨의 머리통을 향해 휙 소리를 내며 날아갔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조 씨가 눈은커녕 코까지 드렁드렁 골면서 옆에 놓인 구멍 난 양말 뭉치를 발가락으로 툭 걷어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양말 뭉치가 공중에서 녹그릇의 바닥을 정확히 때리더니 녹그릇이 부메랑처럼 뱅글뱅글 돌아 매향의 정수리 위로 텅 하고 안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은 제 머리 위에 녹그릇이 씌워진 줄도 모르고 어안이 벙벙해 있는데 조 씨는 잠꼬대로 에잉 파리가 시끄럽네 하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릴 뿐이었습니다. 설화는 행랑채에서 그 광경을 훔쳐보다가 너무 웃겨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천매향이 윤보를 꼬드겨 시어머니의 뒤줄을 살피겠다며 난리를 쳤습니다. 쌀 한 톨이라도 더 빼돌리려던 매향의 손이 뒤주 뚜껑을 잡으려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당가에 널어두었던 빨래들이 바람도 안 부는데 펄럭이며 날아오더니 매향의 얼굴을 칭칭 감아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조 씨가 방 안에서 곰방대를 톡톡 털고 휘리릭 던졌을 뿐인데 그 진동과 바람이 대도를 타고 마당 빨랫줄까지 전달되어 빨래들이 살아있는 생선처럼 날뛰게 만든 것이지요. 물리의 이치를 몸으로 꿰뚫고 있는 자만이 쓸 수 있는 기묘한 술수였습니다. 매향이 빨래에 감겨 허우적대며 이게 뭐야, 귀신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조 씨는 방 안에서 평온하게 쑥 뜸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허허, 오늘 날씨가 참 좋아 빨래가 춤을 추는구먼. 며느리야, 가서 빨래 좀 다시 널어라. 저기 큰 가자미 한 마리가 걸려 있구나. 가장 앞권은 그 이름도 찬란한 빗자루 신공이었습니다. 설화가 마당을 쓸다 잠시 허리를 펴는데 매향이 설화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그 순간 조 씨가 방에서 내던진 낡은 빗자루 하나가 마치 구름을 타고 날아오듯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매향의 다리 사이로 쏙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매향은 제 다리에 빗자루가 말린 줄도 모르고 앞으로 고꾸라졌는데 빗자루가 그 아래에서 착착착 소리를 내며 매향의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아주 정성스럽게 털어주는 게지요. 뺨을 때리는지 먼지를 터는지 모를 그 신기한 빗자루질의 매향의 얼굴은 순식간에 원숭이 엉덩이처럼 벌겋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설화는 그 광경들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싶었으나 남편 윤보 앞이라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가슴 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것이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지요. 혼자가 아니라는 그 든든함이 설화로 하여금 이 집을 버리지 않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설화는 알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냥 노인이 아니라 곰방대 하나로 산적대를 소탕하고 빗자루 하나로 가문의 도둑을 잡을
전설의 무림 여장부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조 씨는 가끔 설화에게만 들릴 듯한 작은 목소리로 윙크를 하며 속삭였습니다. 얘야, 무술이라는 게 별거 없다. 밥 짓는 주걱질에 힘을 담으면 그게 장법이고, 바느질하는 은침에 기운을 실으면 그게 암기인 게야. 저 여우 같은 년이 아무리 날뛰어도 내 소뚜껑 운전 실력 한 번이면 뼈도 못 추릴 테니 걱정 말거라. 설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믿고 계셨구나. 어머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설화는 그날부터 몰래 은침 던지는 연습을 시작했지요. 별빛 아래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서늘한 공기 속에서 설화는 자신만의 무기를 천천히 벼려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 첫 매향과 마음을 나누고 있던 윤보는 매향의 꼬드김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향은 설화와 조 씨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아주 비열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마치 제 살 속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모르는 자처럼 스스로는 지혜롭다 여기며 독을 마시고 있었지요. 매향은 설화의 장롱 깊숙한 곳에 몰래 독약인 비상을 숨겨두고는 관가의 포졸들까지 미리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나으리, 오늘 밤입니다. 달이 구름에 숨는 그 순간에 며느리의 방을 덮치십시오. 저 요물들이 마님을 독살하려 한다는 증거를 제가 찾아두었으니 말입니다. 매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메우고 윤보의 흐릿한 눈빛에는 살기가 어렸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제 어미와 아내를 그리 사지로 몰려 하는지, 그 비정함의 하늘도 노했는지. 밤이 되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보름달을 집어삼켰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정막 속에서 매향은 윤보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금살금 설화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매향의 가슴 속에는 비릿한 욕망과 함께 설화를 없애고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겠다는 검은 야욕이 가득했습니다. 걷는 발소리 하나조차 죽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마치 먹이를 향해 배를 땅에 대고 기어가는 뱀을 닮았지요.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윤보를 앞세웠습니다. 쾅! 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매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요물 같은 형님, 감히 마님을 죽이려 독약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왔습니다. 매향은 설화의 소매를 거칠게 낚아채며 증거를 내보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는 설화가 이미 단정하게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를 앞에 두고 단아하게 옷깃을 여민 채 앉아있는 설화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매향으로 하여금 심장이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지요. 매향아, 내가 찾으려던 것이 정녕 이 보따리더냐? 아니면 내 품속에 숨긴 이 단검이더냐? 설화가 차분한 목소리로 묻자 당황한 매향은 앞뒤 가릴 것 없이 품속에서 시퍼런 단검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윤보의 눈앞에서 아내의 목을 노리려던 그 찰나 참으로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화가 손목을 가볍게 들어 올리자 매향의 손에 들려있던 단검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철컥 소리를 내며 설화의 팔목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매향의 손에서 벗어난 칼날이 설화의 팔목에 찰싹 달라붙자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매향은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손을 내려다보다가 이것이 어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지요.
사실 그것은 얼마 전에 마을 댐장이 만드기가 만들어준 특제 자석 보호대였습니다. 때는 매향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설화가 행랑채로 쫓겨나 온갖 수모를 겪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장날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저작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법인데 설화는 그 인파 속에서도 어딘가 홀로인 것 같은 그늘을 달고 걸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은 결연했지요. 설화는 해진 옷까지 몇 벌을 보찜에 싸들고 저작거리 끝자락에 위치한 호호 주막을 찾았습니다. 그곳 주모는 설화가 예전에 죽어가는 아들을 침술로 살려준 뒤로 설화를 친딸처럼 아끼는 인물이었습니다. 주막에 들어서는 설화를 본 주모는 곧바로 그 튼 손등을 보고 제 가슴을 쾅쾅 쳤습니다. 에고, 이 귀한 분이 어쩌다 저 여우년한테 홀린 서방 때문에 이 고생이란 말이오. 내가 가서 그년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까 보다. 주모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분노와 안타까움이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평생 주막을 지키며 온갖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온 주모는 설화의 눈 아래 서린 피로와 입술, 주변에 굳은 살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보았지요. 설화는 주모의 손을 꼭 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주모, 화는 잠시 가라앉히시고 혹 이 근방에서 쇠붙이를 가장 잘 다루는 댐장이 만드기 어르신을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북방에서 기이한 돌을 가져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모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곧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설화 아씨의 눈에서 이미 무언가를 꿰뚫고 있는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주막 뒷방으로 떼꾸정물 흐르는 앞치마를 두른 만드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만드기는 손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구멍난 냄비도 그의 손만 거치면 새 것이 되고 부러진 낫도 보검처럼 보쳐놓는 이 근방의 숨은 장인이었습니다. 그 거친 손가락 사이에는 언제나 쇳가루가 박혀 있었고 그 눈빛에는 사물의 이치를 꿰뚫는 장인의 빛이 서려 있었지요. 아이고, 아씨. 부르셨습니까? 그 여우 같은 년 눈을 피해 오느라 혼났구먼요. 설화는 품속에서 정성껏 모은 엽전 몇 푼과 도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도면은 설화가 밤새 촛불 아래에서 직접 그린 것이었지요. 만드기는 도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팔목에 차는 보호대 안에 자철석을 박아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아주 강력한 놈으로 말이요. 설화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르신. 매향이 그 계집은 성품이 급해 반드시 칼을 먼저 꺼낼 것입니다. 그 칼날이 내 목을 치기 전 허공에서 그 쇳덩이를 낚아챌 수 있는 기묘한 방패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북쪽 광산에서 가져오셨다는 그 검은 자석이 필요합니다. 설화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차분하게 제 계획을 설명하는 그 목소리에 만드기도 주모도 잠시 말을 잃었지요. 이분이 그저 서러운 며느리가 아니구나. 이분은 이미 길을 알고 있었구나. 만드기는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허허, 아씨는 참으로 영민하시구먼. 내 평생 소뚜껑만 고치며 살 줄 알았더니 아씨 덕에 무림의 보구를 만들게 생겼소. 걱정 마십시오. 내 이 자철석들을 잘게 쪼개어 가죽 속에 촘촘히 박아넣고 겉에는 비단으로 감싸 평범한 토수처럼 보이게 만들어 올리리다. 칼날이 근처에만 와도 자석 귀신이 들러붙듯 촥 하고 감길 것이요. 옆에서 지켜보던 주모가 막걸리 한 사발을 만드기에게 내밀며 거들었습니다. 이복에 만드기, 자네 그 솜씨 발휘 못하면 내 주마 문 닫을 줄 알게.
우리 아씨 목숨이 자네 손에 달렸단 말이여. 그날 밤 만드기는 대장간에 홀로 틀어박혀 망치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솜으로 벽을 틀어막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철석 조각 하나하나를 손끝으로 골라내어 가죽 안에 심는 일이었지요. 돋보기 안경을 코에 걸치고 숨을 멈춘 채 바늘 구멍만 한 틈새에 철 가루를 다져 넣는 그 모습은 자신의 온 생이 이 작은 물건 하나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진지했습니다. 설화는 그날 이후 밤마다 물레를 돌리는 척하며 팔목에 찬 그 묵직한 보호대의 감각을 익혔습니다. 쇳덩이가 근처에 오면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그 느낌. 자석의 기운이 뻗어나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수천 번 팔을 휘둘렀지요. 낮에는 순한 며느리, 밤에는 제 몸을 무기로 벼리는 수련자. 두 얼굴이 하나의 몸에 깃들어 서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저 설화가 기운 없이 걷는 줄 알았으나 사실 그녀의 소매 속에서는 매향의 파멸을 부를 강력한 자석의 힘이 조용히 숨을 죽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특제 자석 보호대에 당황한 매향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달려들려 할 때였습니다. 인연, 어딜 감히. 벼락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묵직한 빨래 방망이 하나가 나라와 매향의 정강이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우드득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매향이 처참하게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조 씨였습니다. 어느새 일어난 조 씨가 문지방에 서서 서슬퍼런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매향도 윤보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명 방 안에서 기척도 없이 누워있던 사람이 어느새 문지방 위에 우뚝 서서 온 방 안의 공기를 제 것으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조 씨는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오며 쓰러진 매향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매향의 비명이 방 안을 찢었습니다. 잠결에도 젓가락으로 지네를 낚아채던 그 소나귀 힘이 이제 제 전모를 드러낸 것이었지요.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내 아비놈이 내 칼끝에서 목숨을 구걸하며 죽어갈 때도 너처럼 눈이 뒤집혀 있었지. 시도둑은 못한다더니 비열한 짓거리가 아주 내 애비 판박이구나. 조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욕이 아니라 매향의 과거를 꿰뚫고 있는 날카로운 칼이었지요. 매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 노인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는가? 시어머니 조 씨의 정체, 그녀는 과거 북방의 칼바람 속에서 오랑캐들을 벌벌 떨게 했던 전설적인 여전사 집단 흥란의 수장이었던 게지요. 병자의 탈을 쓰고 숨어 지내던 호랑이가 드디어 그 발톱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흥란. 그 이름은 북방 변경에서는 누구나 알지만 도성 안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보지 못한 전설이었지요. 칼보다 빠르고 화살보다 조용한 이들이 북방의 적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함부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이야기들이 그 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 수장이 바로 이 낡은 기와집에서 병자 행세를 하며 숨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조 씨가 골골대며 방 안에서 식은땀을 흘렸던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과거 북방의 칼바람 속에서 오랑캐의 목을 치던 시절, 적의 수장이 마지막 발악으로 쏜 독화살의 기운이 몸속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화살이 살을 찢고 들어온 순간 조 씨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몸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순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 도끼는 뽑아낼 수 없는 종류였습니다. 화살은 빠져나왔어도
독은 피 속에 녹아 남았고 그것이 해마다 봄, 가을로 도지며 조 씨의 몸을 안에서 갉아먹었지요. 조 씨는 그 도끼를 억누르기 위해 스스로 내공을 가두고 죽은 듯 지내왔던 것이었으나 그 지독한 고독과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이 넓은 조선 땅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화가 처음 이 집으로 시집 오던 첫날 밤이었습니다. 설화는 남편 윤보가 코를 골며 잠들었을 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신음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보통의 아픈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몸 안에 무언가가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억눌린 채로 새어나오는 소리였지요. 설화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조 씨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은 채 검푸른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보통 며느리 같으면 겁에 질려 도망쳤겠지만 설화는 달랐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태어나 의술을 제대로 익혔던 설화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는 순간 직감했지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거대한 기운이 몸 안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로구나. 손목 안쪽에서 맥이 두 갈래로 엇갈려 흐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속하려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끌어당기며 가라앉히려는 독의 기운이었지요. 설화는 주저없이 자신의 비녀 끝을 갈아 조 씨의 열 손가락 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피가 솟구치고 설화가 밤새도록 조 씨의 차가운 몸을 제 체온으로 녹여내자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 씨가 처음으로 맑은 눈을 떴던 게지요. 그때 조 씨가 설화의 손을 꽉 잡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얘야, 내 몸 안에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피 냄새가 서려 있다. 나를 살려낸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 그 말 속에는 오래 눌린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싸움터에서 살고 자신이 내린 결정으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무게가 그 말 한마디에 짓눌려 있었지요.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땀을 닦아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 눈에는 칼을 든 장수가 아니라 오직 자식을 위해 평생을 인내해온 한 여인만 보일 뿐입니다. 어머님의 그 깊은 흉터를 제가 의술로 다 낫게 할 순 없으나 적어도 그 외로움만은 제가 함께 나누겠나이다. 설화의 그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조 씨의 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위로였습니다. 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설화의 손을 꽉 쥔 그의 힘이 대답을 대신했지요. 그날 밤 이후 고부는 세상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은 게지요. 설화는 겉으로는 지극한 효부인 척하며 시어머니에게 도끼를 다스리는 약초를 올렸고 조 씨는 그 보답으로 설화에게 세상을 보는 법과 자신을 지키는 비기를 하나둘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갈며 나누는 조용한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지요. 조 씨는 북방에서 보낸 세월을, 설화는 몰락하는 친정집을 지켜보았던 유년의 기억을, 그 이야기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 사이에는 남다른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윤보가 매향에게 빠져 집안을 풍비박산낼 때도 조 씨가 침묵을 지켰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스스로 그 허물을 벗고 돌아오길 기다리는 어미의 마지막 인내이자 설화라는 강인한 여인이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게 하려는 조 씨만의 혹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람은 고난 없이는 익지 않는 법이니까요. 설화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이 훗날 그녀를 지탱할 뿌리가 된다는 것을 조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할 때마다 가구 틈새에 숨겨진 낡은
흑철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조 씨는 며느리가 밤마다 물레를 돌리는 척하며 은침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소리를 흐뭇하게 듣고 있었지요. 이 기이한 고부는 서로의 실력을 숨긴 채 매향이라는 여우가 스스로 제 꾀에 빠져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며 나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마당에 무릎을 꿇린 융보와 밧줄에 묶인 매향을 내려다보는 주 씨의 눈에는 이제 눈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설화의 은침은 이미 매향의 어깨와 목 뒤에 정확히 꽂혀 그녀의 몸을 순식간에 굳게 만들어 버렸지요. 매향은 눈만 커다랗게 뜬 채 말 한마디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뜨거운 솥 앞에서 뒤집힌 가재 같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서슬퍼런 눈으로 제 자식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숨은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 내 마음대로 거두진 않겠다. 다만 너는 오늘부터 사람이 아니다. 산속 깊은 무명사로 들어가 10년 동안 썩어 문드러진 내 정신머리를 씻어내라. 만약 10년 안에 사람의 기운을 얻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직접 내 목을 치리라. 그 말은 명령이었지만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사람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미의 가장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지요. 조 씨의 명예 윤보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집을 떠났습니다. 설화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시어머니의 마디 굵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수십 년 동안 칼을 잡아온 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손이 지금은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설화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예전의 죽음 같은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처마 아래에 새들이 다시 날아와 앉았고 마당의 화단에도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설화는 시어머니에게서 침술과 함께 세상의 이치를 배웠고, 조 씨는 며느리의 극진한 효심 속에서 다시금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가 상추를 키우며 여생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나란히 앉아 풀을 뽑았지요.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시간이 두 사람이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였지요. 눈을 감으세요. 텃밭에서 흙을 만지는 두 손을 그려보세요. 한 손은 거칠고 오래된 손이고 다른 손은 젊지만 이미 많은 것을 겪어낸 손입니다. 그 두 손이 나란히 흙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오늘 밤 이 풍경과 함께 편안히 잠드시기 바랍니다. 설화의 손끝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져 도성에서 가장 유명한 여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어머니의 도끼를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의술이었으나 이제는 그 깊이가 바다와 같고 정교함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조 씨에게서 배운 기의 흐름을 침술에 담고 몰락한 친정아버지가 남긴 의서에서 익힌 양리를 더하니 설화의 침은 단순히 몸의 혈자리를 찌르는 것을 넘어 사람의 기운 자체를 다스리는 경지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성 한복판에 작게 문을 연 달빛 지원 앞에는 동트기 전부터 팔도강산에서 몰려든 환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달빛 지원이라는 이름은 설화가 직접 지었지요. 밤에 홀로 등불 아래에서 공부하고 달빛 속에서 은침을 다듬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름 모를 골목 끝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그 의원은 처음에는 허름하고 작은 초가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란 것은 바람보다 빠른 법이라 반년도 되지 않아
도성 안에서 달빛 지원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설화의 의술은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맥을 짚는 것만으로도 환자가 어젯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졌는지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설화의 진찰실에 들어섰다가 단 한마디 말도 꺼내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억누른 것이 있으시지요? 라는 말을 듣고 눈물부터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몸의 병을 고치기 전에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것이 설화 의술의 첫 번째 원칙이었지요. 특히 그녀의 전매 특허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배운 기를 침술에 담아내는 흑난침법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혈을 찰나의 순간에 찔러 숨통을 틔우고 마비된 사지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모습은 가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인수를 펼치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여인님, 우리 영감이 숨이 넘어가는데 의원마다 포기했답니다. 제발 살려주셔요. 어느 날은 사지가 뒤틀려 거품을 무는 환자가 실려왔을 때 설화는 당황하지 않고 소매 속에서 자철석 보호대를 찾던 그 예리한 감각으로 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설화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 침착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향이 드나들던 그 서늘한 날들을 버텨내며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환자의 정수리와 발끝에 침을 꽂자 검은 피가 솟구치며 환자가 어푸 하고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모아 죽은 자도 살리는 설화 아씨라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높아질수록 시세 많은 무리도 생겨났습니다. 시기하는 다른 의원들이 위장 환자를 보내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면 그들도 처음에는 제 환자를 살리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겠지만 달빛 지원 앞에 쌓이는 빈들 것들을 보며 제 신발장이 비어가는 것을 느끼고는 질투를 참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설화는 그럴 때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무례배들이 의원을 부수려 들면 설화는 조용히 침통을 열어 그들의 무릎, 혈자리를 정확히 맞추어 그 자리에 주저앉혔습니다. 내 침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지만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짐승에게는 가장 무서운 형틀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오. 설화의 서슬퍼런 경고에 무례배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주저앉혀 놓은 것들을 한참 뒤에야 제 발로 일어날 수 있었으니 그 경험을 한 번 겪은 자는 2번 다시 달빛 지원 앞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설화는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위한 약방을 세우는데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한겨울 소미불 한 장 없이 덜덜 떠는 고아들의 소식을 들으면 다음 날 아침 이미 설화의 사람이 그곳에 가 있었고 남편을 잃고 약값도 없는 과부의 이야기가 들리면 약봉지가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설화는 그 일들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달빛이 밤마다 아무 말 없이 길을 밝히듯이 밤마다 의원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설화는 늘 무명사 쪽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오늘 또 한 명의 사람을 살렸습니다. 나으리도 그곳에서 부디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되찾고 계시옵니까?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기다렸지요.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기다릴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가 다르게 느껴지는 법이니까요. 설화의 간절한 기도가 밤이슬에 맺혀 빛날 때마다 그녀의 의술은 더욱 깊은 자비의 빛을 띄어갔습니다. 10년의 세월은 설화의 얼굴에 깊은 지혜를 새겼고 그녀의 이름은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생명의 은인으로 깊이 아로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의원 설화의 약방과 마님 조 씨의 텃밭에는 언제나 푸른 생기가 넘쳤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한 남자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조 씨는 늘 곰방대를 태우며 산 쪽을 바라보았고 설화는 남편이 신던 낡은 집신을 매만지며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집신은 윤보가 떠나던 날 마당에 벗어두고 간 것이었지요. 설화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방 구석에 두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다시 정갈하게 놓아두기도 했지요. 기다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안에 몰아칠 비바람과 다시 돌아올 목검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관가로 압송되어 곤장을 맞으며 쫓겨난 매향은 한겨울 굶주린 늑대보다 더 지독한 살기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는 전설의 무장이고 며느리 설화는 귀신 같은 침수를 가졌으니 평범한 칼이나 비상 따위로는 저들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지요. 맨손으로 덤비는 것은 제 손을 먼저 다치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요. 매향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깊은 계곡 서늘한 음기에 자리 잡은 흑산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피로 글을 쓰고 죽은 자의 원한을 부린다는 흑무당 점박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계곡 물소리도 그 앞에서는 낮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주변에는 사람의 기운을 갉아먹는 듯한 냉기가 떠돌았지요. 매향은 제 손가락을 깨물어 흐르는 피를 바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저 고분년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만 있다면 이 영혼이라도 바치겠소. 독보다 무섭고 칼보다 날카로운 것으로 저들을 갈갈이 찢어주시오. 흑무당은 기괴하게 웃으며 항아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벌레가 아니라 100마리의 지네와 전갈을 한데 넣고 서로 잡아먹게 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귀독의 누에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흑무당은 매향에게 그림자를 묶는 은실과 혼을 갉아먹는 환영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갉아먹는 신묘한 술법이라네. 그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다가가 심장을 얼어붙게 할 것이야. 매향은 그날 이후 10년 동안 저작거리의 거린이나 미친 여인으로 변장하여 그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환영초의 가루를 은밀히 날려보내 조 씨의 옛 부상 부위를 다시 도지게 만들고 설화가 돌보는 환자들에게 귀독을 퍼뜨려 설화의 의술이 의심받게 만드는 아주 치밀하고 비열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저 혼자 주저앉아 썩어가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두 사람을 보는 것이 매향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화는 어느 날부터인가 약초 향기 속에 섞여 들어오는 미세한 비릿함을 느꼈습니다. 밤마다 문 밖에서 죽은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고 조 씨는 예전 북방에서 죽어간 부하들의 환영을 보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칼로 막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향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설화에게 자석 보호대를 만들어준 만드기와 주모가 여전히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요. 주모는 보통 주모가 아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을 내어주며 도성 안팎의 온갖 정보를 낚아채는 말하자면 저작거리에 소리 없는 정보통이었습니다.
해 뜨기 전에 첫 손님이 들어오고 해 진 뒤에도 마지막 손님이 나가는 그 주막은 단순히 국밥과 막걸리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거쳐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모의 귀를 통해 걸러지고 중요한 것은 기억되었다가 필요한 자에게 전해졌지요. 주모는 매향이 거린으로 변장해 담장 너머를 기웃거릴 때부터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분치를 지우고 누더기를 걸쳐도 그 특유의 여우 같은 분내까진 못 지우지. 주모는 동네 꼬마들에게 엿가락을 쥐어주며 매향이 어느 골방에 숨어 흙무당과 수작을 부리는지 샅샅이 뒤를 캐냈던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구석길 사이로 낮은 담장 너머로 주모의 정보망은 매향의 발자국 하나까지 쫓고 있었습니다. 한편 땜장이 만드기는 자신의 대장간 문을 걸어 잠그고 밤마다 망치 소리를 죽이며 비장의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 씨가 과거 북방에서 쓰던 낡고 부러진 흑철검. 그 검에는 수많은 적을 물리친 기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설화가 어느 날 슬그머니 조 씨 방에서 꺼내 봉투에 싸서 만드기에게 전해준 것이었지요. 만드기는 그 흑철을 아주 곱게 갈아 가루를 만든 뒤 수백 년 된 대추나무를 깎아 만든 목검의 속을 파내어 그 안에 채워 넣었습니다. 오래된 나무와 오래된 쇠가 합쳐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만드기는 망치를 내려놓고 손으로만 다듬는 그 마지막 작업에 사흘 밤을 꼬박 썼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무 막대기가 아니구먼. 벼락 맞은 대추나무의 양기와 흥난 수장의 철기가 만났으니 귀신도 이 칼끝만 스치면 혼비백산할 게야. 만드기는 목검 표면에 설화가 전해준 비방대로 사악한 기운을 막는 주문까지 새겨 넣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이름도 찬란한 벽사의 목검이었습니다. 날이 없는 칼이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어떤 칼날보다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매향이 결전의 밤을 택해 담장을 넘으려 할 때 주모는 이미 설화에게 은밀히 전가를 보냈고 만드기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손으로 완성된 목검을 무명사에서 윤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나으리, 이 목검은 부인과 어머님의 목숨입니다. 부디 이 검으로 그 요망한 여우의 마귀를 베어버리십시오. 만드기의 말이 끝나자 윤보는 두 손으로 목검을 받아 가슴 앞에 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나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것들의 무게였지요. 기다린 사람들의 시간, 지켜낸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어준 그 믿음의 무게였습니다. 매향은 자신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주모가 쳐놓은 정보의 그물망과 만드기가 별인 신묘한 목검의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작거리의 평범한 이웃들이 서로의 착한 심성에 감복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길을 닦아놓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민초들의 힘이 모인 진정한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매향이 흑무당 전박이에게 받아온 환영초 가루는 참으로 무섭고도 기괴했습니다. 그 가루가 밤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스며들면 사람의 가장 약한 마음속 상처가 독버섯처럼 피어오르는 게지요. 도성 최고의 여의가 된 설화였으나 밤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설화야, 배가 고프구나. 나를 이리 차가운 땅에 묻고 너만 따뜻한 밥을 먹느냐.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의 억양, 그 목소리의 결이 어찌 그리도 닮았는지
설화는 홀린 듯 문고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방 안에서 곰방대 타는 냄새가 진동하며 정신을 번쩍 깨우곤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조 씨였습니다. 조 씨는 이미 환영초에 도끼를 간파하고 독을 중화시키는 특별한 향나무 껍질을 곰방대에 넣어 밤새도록 연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씨의 상태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흑무당이 날린 그림자를 묶는 은실이 조 씨의 그림자를 옥죄자 과거 북방에서 입었던 화살독 자리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조 씨의 거동을 묶어버렸습니다. 요물 같은 년들이 감히 내 그림자를 건드려? 조 씨는 이를 악물며 가부좌를 틀었습니다. 그림자가 묶이면 몸이 마비되는 법인데 조 씨는 오히려 제 허벅지를 바늘로 찔러 피를 내므로써 정신을 유지하는 무시무시한 인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바늘은 예사 바늘이 아니었지요. 설화가 조 씨를 위해 특별히 벼린 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나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손이 서로를 돕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산속 깊은 무명사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절반만 먹으며 썩은 정신을 씻어내던 윤보의 앞에 매향의 환영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저와 함께 다시 기방으로 가요. 저 늙은 여편네와 답답한 마누라를 잊고 저랑 춤이나 추시지요. 매향의 환영이 발라의 몸으로 윤보를 유혹하며 그의 목검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그 어리석은 윤보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서 보낸 10년은 사람을 바꿔놓는 법입니다. 처음 2, 3년은 그저 미련과 후회로 가득한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4년이 넘어가자 그 후회가 참회로 바뀌었고 7년이 넘어가자 참회가 다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되던 해 윤보는 제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들어섰음을 느꼈지요. 윤보는 눈을 감은 채 스님이 내려준 마음의 거울로 매향의 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구더기가 들끓는 해골바가지였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의 길을 가더니 이제는 귀신의 길을 가는구나, 물러가라. 윤보가 사자후를 토하며 들고 있던 투박한 목검을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목검 끝에서 맑은 기운이 뻗어나오더니 매향의 환영을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윤보의 목검에서는 10년 동안 쌓인 수행의 기운이 푸른 빛으로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집안이 위험하다. 다시 도성한 조 씨와 설화의 집 마당에는 비릿한 여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매향은 흑무당과 함께 담장을 넘어 마당 한복판에 섰습니다. 늙은 여우와 젊은 여우야, 오늘이 너희 제삿날이다. 흑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귀독의 누에를 사방에 뿌리자 수천 마리의 독벌레가 방 안으로 기어들어가려 했습니다. 조 씨는 그림자가 묶여 움직일 수 없고 설화는 환각에 빠져 비틀거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담장 너머에서 거대한 몽둥이질 소리와 함께 푸른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휙 퍽 퍽. 날이 서 있지 않은 목검이었으나 그 기세는 폭풍우와 같았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독벌레들이 목검의 기운에 눌려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쓴 사내가 매향과 흑무당 사이를 갈라놓으며 내려앉았습니다. 내 10년 동안 절밥을 먹으며 배운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건법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자라난 마귀를 베는 건법이지. 사내가 삿갓을 벗자 그곳에는 맑고 깊은 눈을 가진 윤보가 서 있었습니다. 매향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사내가 아니었으니까요. 세월은 사람을 좋게도 망가뜨리고 또 좋게도 만드는 법인데 윤보는 그 10년을 제대로 쓴 것이었습니다. 매향이 도끼가 서린 단검을 꺼내 다시 달려들려 하자 방 안에서 조 씨의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보야, 전연의 심장 뒤쪽 3번째 척추를 노려라. 그곳이 흑무당의 주술이 맺힌 혈이다. 조 씨는 그림자가 묶인 상태에서도 소리만으로 적의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게지요. 윤보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몸을 날려 목검의 끝을 매향의 등 뒤에 정확히 꽂았습니다. 아! 매향의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연기가 흩어졌고 매향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흑무당 역시 윤보의 맑은 기운에 눌려 방울이 깨지며 도망쳐버렸습니다. 방울이 깨지는 그 순간 조 씨의 몸을 묶고 있던 은실도 끊어졌지요. 설화의 눈에서 안개가 걷히며 맑은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10년의 비바람이 거치고 달빛이 구름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윤보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방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불효자 윤보가 이제야 사람의 냄새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설화의 부축을 받으며 조 씨가 돛돌 위로 내려왔습니다. 조 씨는 곰방대를 툭 털더니 윤보의 단단해진 어깨를 툭툭 치며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아, 목검 끝에 살이 아니라 자비가 실렸구나. 이제야 내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겠어. 설화야, 오늘 밤엔 가마솥 가득 고기를 삶고 술을 빚어라. 설화는 남편의 거칠어진 손을 잡고 눈물을 닦으며 빙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메마른 땅의 단비가 내리듯 시원하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윤보는 아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회한과 그리움을 토해냈습니다. 부인, 이 못난 남편이 돌아왔소. 10년 동안 하루도 부인과 어머님을 잊은 적이 없었소.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목검을 휘두르며 언젠가 부인의 눈물을 닦아줄 날이 오기를 간절히 빌었소. 설화는 남편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윤보는 더 이상 탐욕에 찌든 철없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산바람과 뜨거운 수행으로 다져진 단단한 몸, 깊은 고난을 통해 얻은 맑고 투명한 눈빛, 그리고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를 진정한 사내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 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조 씨는 혼자 중얼거렸지요. 내가 참 오래 기다렸구나. 그래도 제때 왔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부부의 방에는 풋풋한 설렘과 함께 묵직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설화는 윤보의 마른 손을 어루만졌고 윤보는 아내의 옷같이 고운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 10년 동안 이 못난 남편을 기다려주어 정말 고맙소. 윤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며 설화의 붉어진 뺨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설화의 심장은 처음 시집 오던 날처럼 두근거렸고 1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두 사람의 손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체온을 탐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덮은 이불 속에서 윤보의 거친 손이 설화의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의 채취가 달콤하게 밀려왔습니다. 그 밤은 비로소 메말랐던 부부의 마음에 사랑의 불꽃을 다시 지피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화의 얼굴에는 갓 피어난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홍조가 돌았고 윤보의 눈가에는 밤새 쌓인 행복한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조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놈아, 10년 동안 절간에 있었다더니 하룻밤 새의 기운이 펄펄 나는구나. 그 후로 설화와 윤보는 도성에서 가장 금슬 좋은 부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윤보는 가정과 마을 사람들을 지키는 의로운 검객으로 아내 설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으로 살았습니다. 설화 역시 뛰어난 의술로 병자들을 구제하면서도 남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행복을 가꿔 나갔습니다. 그 이듬해 봄, 설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조 씨와 윤보는 아침마다 설화의 배에 귀를 대고 아가야, 얼른 나와라. 내 아비가 10년 동안 너를 기다렸단다 하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초여름 싱그러운 바람이 불어오던 날, 설화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은 설화처럼 맑고 오동통한 볼은 윤보처럼 건강했지요. 이름은 보람이라 지었으니 10년 인고의 세월이 가져다 준 값진 보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람이가 아장아장 걷고 재롱을 부리자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설화는 씩씩한 아들 한결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기계는 할머니 조 씨를 꼭 닮았고 정의로운 마음은 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조 씨는 손자 한결이가 마당에서 막대기를 들고 휘두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이 나를 닮았구나. 허나 칼보다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보람이가 아장아장 걷고 재롱을 부리자 집안에는 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몇 해 뒤 설화는 씩씩한 아들 한결이를 낳았습니다. 아이의 기계는 할머니 조 씨를 꼭 닮았고 정의로운 마음은 아버지를 빼닮았습니다. 조 씨는 손자 한결이가 마당에서 막대기를 들고 휘두를 때마다 이렇게 말했지요. 이놈이 나를 닮았구나. 허나 칼보다 먼저 마음을 잡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결이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윤보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설화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이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짐승의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것이오. 설화는 행복한 눈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더니 이제는 다섯 그림자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썩은 메주처럼 냄새나던 과거는 가고 이제는 구수한 된장, 냄새처럼 깊고 진한 행복과 사랑의 향기가 그 집안 가득 영원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조선 팔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묘한 전설이요.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기와집 마당에는 다섯 그림자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등불 하나가 그 그림자들을 길게 늘여놓고 밤바람이 조용히 불어옵니다. 더 이상 스산한 기운도 정체 모를 한기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생기가 가득할 뿐이지요.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은 그 마당을 바라보며 천천히 잠들어 보세요. 고난 끝에 피어난 것들은 더 오래 그리고 더 깊이 빛나는 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편안하고 깊은 잠 드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맛깔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라는 귀한 씨앗 하나씩만 꾹 심어주고 가셔요.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께 큰 복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어느 고을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셔요. 소중한 발자취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특별히 더 정성껏 행운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사옵니다.